네,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몇 쪽 보시냐면은 72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직렬 접속해 드렸잖아요. 이번 병렬인데 병렬은 솔직히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나온 적을 제가 못 봤어요. 기사에서도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식 한 번은 정리 한번 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두 번째가 바로 병렬 접속입니다. 자, 식정리만 한 겁니다. 야, 어차피 안 나오니까 해서요. 아, 나는 하기 싫다 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기는 조금 꺼림칙하다 하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거의 100%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식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요 놈을 제가 L1이라 하고 제가 요 놈을 L2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L1과 L2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무슨 접속이라고 그래요? 병렬 접속이라고 부르죠. 그럼 제가 요 인덕턴스 양 단자에 제가 뭐를 갖다가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갖다 겁니다. 뭐를 걸어요? 전압을 갖다 걸어요.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흐르냐? 전류 I가 열심히 흐릅니다. 그럼 요 I가 흘러서 여기까지 딱 오시다가 지로가 몇 군데로 쪼개져? 두 길로 쫙 쪼개집니다. 즉 쪼개진다는 것은 일부는 어디를? 열로 흐르고 일부는 뭐가 되냐? 열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코일에 이제 L1과 L2 코일에 전류가 흐르죠? 그 양쪽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들 것이고, 이때 두 놈이 만드는 자석이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부르고, 이 두 코일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냐,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합니다. 이때 이 M 앞에는 플러스가 붙을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붙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건 동일해요. 방향이 같다, 가극성이다, 가동, 하동 결합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MA분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병렬일 때는 그런 용어가 주진 잘 않습니다. 그럼 뭐가 주어지냐? 바로 돛드라고 그러죠. 점이 찍히는 점. 우리가 이제 점을 우리 돛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점이 찍혀져요. 이렇게 점. 이렇게. 우리가 이 점 찍히는 방향이 같으냐 다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 찍히는 방향이 같으면 MA분은 플러스고요. 점 찍히는 방향이 다르면 MA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점이 찍힌 방향이 같다 다르다라는 것을 외관상 보면 큰일 납니다. 왜? 착시 현상 때문에 같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같게 보이는데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즉 점 찍히는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전류를 흘러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전류를 흘러봅니다. 보세요. 지금 요 I가 열로도 가고 열로도 가는 거 맞죠? 그거 보세요. 요 I가 이렇게 L1에 들어갑니다. 그 L1에 들어가는데 뭐가 찍혔어요? 점이 찍힌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L1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에 점이 찍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L2에 또 전류죠. 그럼 L2에도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그럼 L2에도 전류가 흐르는 쪽에 또 뭐가 찍혔어요? 점이 찍힌 거 보이시죠? 그럼 결론적으로 L1에도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쪽에 점이 찍혔고, L2도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쪽에 점이 찍힌 겁니다. 그럼 두 개는 점 찍히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같다는 거예요. 그럼 점 찍히는 방향이 같을 때는 이 MA분은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뭐가 되고 플러스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것이나요? 네. 그러면 이 MA부가 플러스인 경우에 이거의 합성 인덕턴스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ME 플러스인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러면은 먼저 L1 플러스 L2 요거는
저항 공식과 똑같아. L1 곱하기 L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와 이거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요 M이 부호가 얼마? 플러스잖아요. 그럼 직렬일 때는 플러스니까 우리가 플러스 2M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요게 뭐가 돼? 찢어지면서 약간의 식이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치가 나오냐면 이것은 바로 병렬일 때는 플러스일 때 이게 얼마야? 이게 되는 거야. 예. 직렬일 때 플러스가 맞는데 병렬일 때 이게 쪼개지면서 약간 식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M이보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변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꼭 뭐예요? 고정된 공식이 있죠. 바로 여기에 뭐냐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식은 M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항상 고정된 수식어고요. 여기에가 이제 변형이 돼요. 그 M이 플러스면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붙고요.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면 이건 뭐가 붙어요? 플러스가 붙습니다. 약간 변형된 공식이니까요. 이렇게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요 식을 찾는 문제가 나올 거야. 이제 이것도 두 가지 조건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이번 이런 조건을 보십니다.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 놈을 제가 L1이라 하고 요 놈을 제가 L2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에 제가 뭐를 갖다 걸면 전압을 갖다 겁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 전류가 흘러서 어디까지 오시다가 요 지점까지 딱 오시다가 지류가 몇 군데? 두 길로 쪼개집니다. 일부는 여기로 갈 거고 일부는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들고요. 이때 두 코일이 만드는 자석이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상호 인덕턴스 M이다라고 잡는 거야. 이때 우리는 M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럼 앞에서 배운 것처럼 방향이 다르다, 감극성이다, 차동구 결합이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M의 부호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직렬일 때는 마이너스면 요걸 넣어서 얼마? L1 플러스 L2에 마이너스 2M 이렇게 했는데 병렬일 때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 우리가 직렬처럼 방향이 다르다, 차동결합이다, 간극성이다 라는 용어가 안 지워져요. 그 대신에 뭐가 지워지냐? 도트, 점이 찍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요 점 찍히는 방향을 보셔야 돼요. 점 찍히는 방향. 뭐 볼까요? 네. 그럼 전류 걸러서 여기까지 딱 오시다가 여기까지 오다가 지뢰가 몇 군데?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류가 일부는 L1으로 갈 거고 또 그 중에 전류는 또 L2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보세요. L1에 전류가 들어가는데 뭐가 찍혔어요? 점이 찍힌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L1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점이 찍힌 겁니다. 그럼 L2는 어떻게? L2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점이 없죠. 이게 빙글 돌아서 나오는데 뭐가 찍혔어요? 점이 찍힌 겁니다. 그럼 L1은 전류가 들어가는 쪽에 점이 찍힌 거고요. L2는 전류가 나가는 쪽에 점이 찍힌 겁니다. 그럼 두 개는 점 찍히는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MA부가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 이거에 뭘 구하라?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도 우리가 저항처럼 똑같이 L1 플러스 L2에 L1 곱하기 L2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건 얼마? 플러스 2M이 붙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쪽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항상 몇 배가 들어가냐? 2배가 들어간다는 이 식을 여러분이 보기에 찾아줍니다.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는 건데 혹시 병렬일 때 합성 인덕턴스 이거고요. 근데 조건이 그래서 병렬일 때 MA부가 플러스일 때 합성 인덕턴스 요거, MA부가 마이너스 합성 인덕턴스는 요게 되는 겁니다. 혹시 책 찾는 문제는 나오는 거니까 식 찾는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요걸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변형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변형되냐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정답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보대요. 단, 상호 인덕턴스를 무시하셔. 그럼 상호 인덕턴스를 무시하라는 것은 M을 우리가 없다는 거죠? 그 M이 없다는 것은 요 식에서 어디까지 빠지는 거야? 요 부분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너도 마찬가지 어디에 빠져요? 요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집병렬을 마무리 지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책에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어디에다 정리하면요. 73쪽 보시면은 맨 밑에 약간 여백이 있죠. 예, 73쪽 보시면요. 73쪽에 약간의 여백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73쪽 약간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73쪽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겠어요?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있어요. 아, 이거 했나요? 아, 했죠. 예. 예,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 이것을 BH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B는 뭐야? 자석 밀도고요. H는 바로 자장의 색입니다. 그럼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것은 자성체가 자석이 되어가는 과정을 뭐로 그린 거예요?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걸 우리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불러요. 다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것은 자성체가 자석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래프상으로 그린 게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 책을 사시면은 이 곡선이 그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쪽이 뭐야? 정축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뭐라 그래요? 행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축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B고요. 행축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H입니다. 그러면 요 B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B를. 그렇죠. 자석 밀도라고 부르고요. 요 H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색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출제가 되냐면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것은 자성체가 자석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래프로 그린 건데 이때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정축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자석 밀도가 정답이고요. 행축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가 정답이냐? 바로 자장의 색입니다. 그러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것은 자성체가 자석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래프로 그린 거라고 했으니 바로 이런 곡선입니다. 이와 같은 곡선을 뭐라고 부르니 이것을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것은 자성체가 자석이 되어가는 과정 그래프로 그린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놈은 강한 자석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놈은 약한 자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자석의 능력치가 다릅니다. 그럼 강한 자석이냐 약한 자석이라는 것은 이 면적이 어떻게 생기냐고 나오는 거야. 그럼 면적의 모양에 따라서 큰 자석이 될 수도 있고 약한 자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무조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에요.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시중에 판매된 모든 책에 또는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책에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것은 이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라고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냥 저도 모양새를 이렇게 그린 것뿐이지 모양은 뭐야?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강한 자석이냐 약한 자석이냐에 따라서 면적이 큰 놈이냐 작은 놈이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나올 때는 똑같아요. 이 모양 그대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모양새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린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정축과 만나는 점 있죠. 이거요. 이 정축과 만나는 점이 뭐고 이 행축과 만나는 점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거야. 그럼 정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잔류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잔류작이 때문에 자성체가 자석이 된 겁니다. 그럼 잔류작이란
남아있는 자기. 즉 여러분이 철이죠, 철. 철 같은 거는 자석이 아니야. 자석이 아니죠. 근데 그걸 자석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자석 주변에 갖다 대고 몇 번 문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피스 갖다 대면 피스가 딸려오죠. 이유는 그 철이 이제 뭐가 됐기 때문에 자석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시나요? 그럼 그 자석이, 그럼 철이 자석이 된 이유가 뭐야? 바로 처음에는 자석이 아니었는데 자기장에 갖다 놨더니 거기에서 뭐가 돼? 자석이 뭐냐? 철에 묻어난 겁니다. 그 묻어놨다는 것은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잔류자기, 즉 잔류자기는 남아있는 자기를 잔류자기. 그래서 이 잔류자기 때문에 바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자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자석이 아니었는데 그걸 어디에? 자석 몇 번에 문지른다 빼면요. 그게 바로 뭐야? 처음에는 자석 갖다 놨더니 자석이 100이었는데 빼면은 100이 안 돼요. 왜냐? 감퇴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의 자석의 능력이 좀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자석이 된 거죠. 그럼 그 남아있는 자석체 때, 남아있는 그것 자기 때문에 철이 자석이 된 겁니다. 그 남아있는 자기가 뭐예요? 잔류자기라고 표현, 잔류. 이 잔류자기 때문에 자성체가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 종축감 많은 점이 바로 잔류자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행축감 많은 점이 뭡니까? 라고 볼 때 행축감 많은 점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보자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보자력이라는 것은요. 이 잔류자기를 없애려는 힘입니다. 즉 요 놈을 없애려는 힘이 바로 뭐냐면은 보자력입니다. 시험지에서는 종축감 많은 점을 물으면 요게 정답이고요. 행축감 많은 점을 물으면 뭐냐? 요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몇 쪽 보시냐 하면요. 이제 문제가 없죠, 이제. 다 풀어드렸으니까. 여기 있네. 84쪽 보시겠어요? 84쪽입니다. 84쪽에 보시면 문제 31번 보시겠어요? 84쪽에 보시면 문제 31번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행축감 만나는 점 물었네요. 뭐요? 보자력. 1번이 정답이고요. 32번.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행축과 종축은 어느 것을 의미하느냐 나타내냐고 물었죠. 바로 행축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자장의 세기. 종축이 의미하는 게 뭐야? 자석 밀도. 해서 답은 몇 번? 1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7쪽 보시겠어요? 87쪽의 마지막 42번이죠. 42번 보시면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종축과 만나는 점을 물었네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 그래요? 잔류자기. 다음에 번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5장을 마무리 짓고 이제 몇 쪽 보시냐면요. 수강생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로 제6장 넘깁니다. 89쪽입니다. 89쪽의 제6장 교류회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 볼까요? 이거 싹 지웁니다 이제. 네, 이제 뭐 하실 거냐면요. 89쪽을 보시겠어요? 89쪽입니다. 89쪽에
제6장 뭐로 되어 있어요? 교류회로입니다. 제6장. 예, 제6장 교류회로입니다. 그 1장이 직류였다면 1장이 직류였다면 요 6장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교류가 됩니다. 그럼 교류를 기울여는 뭘 쓰냐면요. AC를 써서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테스타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전압을 측정할 때 AC냐 DC냐라고 맞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건전지를 측정할 때에는 DC에다 맞춰놓고 우리가 측정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가정적 건물에 있는 전압을 우리가 이제 교류라는 전압을 측정할 때 우리가 이제 AC를 맞춰놓고 측정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만은 테스트하기가 멀쩡하지. 분명히 교류 찍는데 거기에다 DC 넣고 찍어버리면 큰일 뭐 기구 터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AC냐 DC냐를 가지고 우리가 자 직류냐 교류냐를 봅니다. 그래서 직류 같은 경우는 DC에 맞추고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AC로 맞춥니다. 그럼 교류를 기울여는 AC를 쓰고 이때 AC, 교류가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교류라는 것은 요겁니다. 이게 교류입니다. 즉 교류란 시간에 따라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한 걸 뭐라 그러는데 이것을 교류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교류에 제가 한번 파형을 그린다면 이런 파형이 됩니다. 제가 여기를 제가 시간 t라고 하고요. 여기를 제가 뭘로 잡을 거냐면은 전류 I다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전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은 전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전압도 하고 전류도 하고를 뭐 하니까 제가 기준을 뭐를 갖고 설명드릴 거냐면요. 기준을 제가 요 전류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게 시간 t고 이쪽을 전류 I라 한다면 교류란 뭐냐? 교류라는 것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 전류 I가 이렇게 커졌다가 적어졌다. 커졌다가 적어졌다. 이와 같은 파형을 그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파를 무슨 파라 그러냐 것을 정현파 또는 사인파라고 말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전류 I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전류 I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바로 IM의 사인에 바로 오메가 T 플러스 얼마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정연파 전류를 나타내는 기본식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식은 여러분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에 뭘 하시냐면은 이런 정연파 전류나 또는 정연파 전압에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에서 나오는 이 각각의 기호들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에서 우리가 스몰 i라는 것은요. 순간순간 변한다 해서 이것을 순시 전류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게 시간 t고 이쪽을 전류 i란다면 전류라는 것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전류가 커졌다가 적어졌다 커졌다가 적어졌다 순간순간 변하죠. 그래서 순간순간 변하는 전류다 해서 이것을 순시 전류 전압 같으면 순시 전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서 사인 앞에 나와 있는 요 im이라고 했죠. im입니다. 그러면 이 사인 앞에 나와 있는 요 im이라는 것은 파형의 크기인데
무슨 값을 의미하냐? 이것은 바로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럼 최대값이라는 것은 이 파형에서 최대값이라는 것은 파형의 제일 꼭대값 요겁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은 최대값 IM이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서 요 t가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요 t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고 t 앞에 나와 있는 이 오메가가 중요한 이 오메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t 앞에 나와 있는 이 오메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 오메가를 각 속도 또 이거를 뭐니 이것을 각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오메가를 각속도 각주파수라고 부르고 이때 각속도 각주파수 오메가는 얼마냐면은 2파이 F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요 F는 뭐예요? 요 F가 바로 뭐냐? 주파수고요. 요 파이 있죠? 요 파이가 뭐냐고 이 파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얼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파이라는 것은 의미를 어떤 의미로 보냐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만약에 요게 뭘 보면 지름이다. 그럼 지름일 때는 이걸 지름일 때는 얼마야? 당연히 3.14가 되는 거지만 요걸 제가 뭘로 보면 각으로 봅니다. 그럼 각일 때는 얼마가 될 거야? 18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름의 개념으로 보느냐 각의 개념으로 보냐에 따라서 3.14가 되고 18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요 놈은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거야? 여기에서 요 놈은 바로 지름은 얼마? 3.14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바로 각속도 각주파수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이론이 20문제가 나오는데 전기 이론이라는 문제 중에 뭘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냐면은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기 이론에서 무슨 문제? 주파수 묻는 문제가 나오면요. 딴 거 다 볼 필요 없고 무조건 누구만 추적해 가면 돼요? 오메가를 추적합니다. 그럼 누가 오메가인지만 알면요. 주파수는 나옵니다. 왜냐? 오메가를 우리는 2파이F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F, 즉 오메가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포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전기이론 문제 중에서 주파수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만 찾으면 돼요. 오메가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 오메가가 누군지 알면 그 오메가가 얼마? 2파이F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구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쉽게 풀기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전기이론에서 무슨 문제? 주파수 묻는 문제는 무조건 누구? 오메가. 오메가는 2파이F.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 플러스 세타입니다. 그러면 요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위상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각의 부호는 이 각 앞에 부호가 지금 플러스로 잡았는데 각의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가 아니고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간혹 뭐가 될 수가 있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각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요.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앞선다 뒤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의 부호가 플러스면 위상은 세타만큼 앞선다. 각의 부호가 마이너스 위상은 세타만큼 뒤진다. 그래서 각 앞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앞서느냐 뒤지냐 그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연파 전류를 나타내는 기본식입니다. 네. 식보다는 저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가 중요하니까요. 네. 잘 봐두세요. 네.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89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가로 2번 해가지고요. 주기와 주파수라고 있습니다. 주기와 주파수. 가로 2번으로 되어 있죠? 가로 2번 해가지고 주기와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주기라는 게 있어요. 주기입니다.
그럼 주기가 뭐냐? 이게 주기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파를 무슨 파? 정연파 또는 사인파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정연파, 사인파를 유심히 관찰했더니 이 파형은 여기에서 파형이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뭐야? 똑같은 파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맞나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파형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파형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은 파형이 계속 반복이 되는 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입니다. 주기. 주기입니다. 그 주기를 기울어는 뭘 써서 나타내요? t를 써서 나타내요. 그럼 그 주기 t가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바로 주기라는 것은 요겁니다. 정의죠. 예, 주기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을 나타난 게 바로 뭐냐? 주기입니다. 다시 주기라는 것은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부르는 것을 주기라고 불러요. 즉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와 같은 회전체가 한 바퀴 도는 것을 이것을 한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주기라는 것은 이와 같은 회전체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주기. 즉 육상 선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입니다. 그러면은 육상 선수가 100m까지 뛰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예요? 주기라는 겁니다. 주기라는 것은 이와 같은 회전체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걸 주기라고 부르고 그 주기를 기울여는 뭘 쓰냐면은 대문자 t를 씁니다. 그럼 주기 t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바로 주파수의 역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주기를 제가 각속도로 나타내면 이것은 얼마? 오메가 분의 즉 오메가 분의 뭐가 되냐면은 2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기란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기의 단위로는 뭘 쓰냐? 시간 뭘 쓰는 거야? 세크라는 초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죠. 요게 쉬운 문제예요. 요게 쉬운 문제입니다. 알아둡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t는 f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요 f는 뭘까? f가. f가 바로 주파수입니다. 그럼 주파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주파수라는 것은 바로 즉 주파수라는 것은요.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가 바로 주파수입니다. 즉 이거야. 주파수라는 것은 1초. 즉 1초 동안에 즉 1초 동안에 이와 같은 회전체가 몇 번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주파수야. 그럼 우리나라 상위 주파수는 몇 헤르츠예요? 법적으로 60헤르츠라고 정해져 있죠. 그 60헤르츠라는 것은 1초 동안에 이와 같은 파동이 몇 번 떤 거예요? 60번 회전한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라는 것은 1초 동안에 이와 같은 회전체가 몇 번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주파수입니다.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거고 주파수라는 것은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가 바로 주파수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그 문제에서요. 주파수라고 직접적인 주파수다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주파수가 얼마다라고 주진 않은 경우가 있어요. 즉 이런 문장으로 줘야 돼.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주파수라는 것은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1초 동안에 60번 회전했을 경우에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습니다. 그럴 때 주파수 몇 헤르츠예요? 60헤르츠입니다. 왜요? 1초 동안 반복된 사이클 수가 주파수를 했기 때문에
1초 동안에 60번 회전했을 경우에 주파수를 물으면 주파수는 60입니다. 만약 이렇게 나오면 1초 동안에 30번 회전했을 경우에 주파수를 물어요. 그럼 1초 동안에 30번 회전했을 경우에 주파수를 물으면 주파수는 몇 헤르츠? 30헤르츠. 이유는 1초 동안 반복된 사이클의 수가 바로 주파수입니다. 이제 이 주파수를 기울어는 뭘 쓰고 이렇게 F를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주파수라는 것은 뭐냐? 주파수라는 것은 바로 주기의 뭐야? 주기의 욕수를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주파수를 각속도로 나타내면 이것은 바로 2파이분의 바로 뭐가 되냐? 오메가가 됩니다. 단위로는 뭘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뭐예요?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기는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을 주기고 주파수란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가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얼마라고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 우리가 직접 그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1초 동안에 몇 번 회전했을 경우에 주파수를 물으면 그 몇 번 회전은 그게 바로 주파수라고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배웠던 거니까 한번 배웠으면 우리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예, 써먹기 위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쪽 보시냐? 93쪽 한번 보시겠어요? 93쪽입니다. 네, 93쪽에 보시면 문제 몇 번이냐면은 1번 한번 보시겠어요? 문제 1번에 주파수가 몇 헤르츠라고 나오냐면은 100헤르츠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때 뭐에 대해서 물었냐? 주기를 물었습니다. 이 주기는 뭐야? 주파수의 욕수를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주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주파수는 얼마가 되냐면은 100입니다. 그럼 100분의 얼마? 1이에요. 그럼 100분의 1은 얼마? 0.01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가 되고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다음 몇 번? 3번. 3번이죠? 네, 3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한번 보시겠어요? 문제 2번. 문제 2번은 뭐냐면요. 회전자가 1초에 30번 회전했을 때 각속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각속도 각 주파수 오메가는 얼마예요? 2파이 F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파이는 얼마? 3.14. 뭐가 없네? 주파수가 없네요. 없으면 구해야 되는데 뚜렷하게 주파수가 몇 헤르츠다라고 주지는 않았죠. 그 대신에 뭐가 되세요? 문장으로 회전자가 1초에 30번 회전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주파수란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 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1초 동안 몇 번 회전한 거야? 30번 회전한 거죠. 그럼 그 주파수가 얼마라는 거야? 30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여기다 풀면은 2파이의 주파수가 얼마? 30. 2 곱하기 30은 얼마야? 60에 뭐가 되고?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 몇 번 정답이고 몇 번이에요? 2번인가요?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럼 문제 3번은 어떻게 될까요? 3번. 문제 3번입니다. 네. 문제 3번이 요 문제죠. 네, 문제 3번 보시겠어요? 네, 문제 3번에 각속도 각 주파수 오메가가 얼마? 100에 뭐냐면은 파이라고 주어집니다. 이때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은 주파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전기 이론 문제가 20문제 나오죠. 전기 이론 문제가 20문제인데
그 20문제 중에서 간혹 지금처럼 주파수 묻는 문제가 묻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럼 쉽게 풀기 위해서 약속하기를 주파수 묻는 문제는 무조건 어디서 구한다? 오메가입니다. 그 오메가는 얼마야? 2파이 F니까. 여기에서 제가 F 구하면 2파 필요 없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까 이것은 2파이 분의 얼마가 돼요? 100파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구 찍찍이 날아가는 거야? 찍찍 날아가는 게 파이죠? 요 파이가 날아가잖아요. 파이 날아가고 남는 거 지금 얼마? 60페르츠. 아니 죄송합니다. 50페르츠 얼마? 50페르츠. 이렇게. 그래서 다 몇 번 정답이고 가본인가요? 네, 가본이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맞나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위상차라고 있습니다. 위상차. 그래서 위상차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는 조금 괜찮냐면요. 98페이지까지는 솔직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어디 고려비에 99쪽에 보면은 기본 교류로 있죠.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보시고요. 이해 안 가시면은 가감하게 버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갖고만 가시면요. 뭐가 안 되는 거 끌고 가면 몸이 힘듭니다. 몸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실 것 같으면 그냥 모르는 것은 가감하게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예. 버릴 건 버리고요. 예. 얻을 건 얻고요. 버리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은 하다가 조금 뭐가 돼. 나는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한다 싶을 때는 그냥 가감하게 버리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마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